안녕하세요. 전 의사 남편을 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남편과 아빠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데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 저의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사실 산부인과는 메이저 병원에서도 기피과로 분류될 정도로 인기가 많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 개원해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원하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개원을 했다 하더라도 24시간 분만 대기 상태로 병원이 돌아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남편은 저희 아빠가 병원을 차려주셔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원장 자리에도 앉아보고 워낙에 친절하다 보니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어요. 반면에 제 직업은 그냥 평범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원입니다. 급여도 그냥 제 나이 또래 수준 정도고요. 그런 제가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아빠의 재력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과일 유통업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꽤 커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어요. 남편을 소개시켜 준 것도 아빠였어요. 아빠 회사 근처 단골 구두방 사장님의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들끼리 알고 계시는 사이라 그런지 저희 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3번 만나니까 벌써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한 달쯤 만나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서두르시더군요. 그래도 싫지 않았던 건 제 남편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한없이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강단 있는 사람이라 기고 아닌 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데이트를 하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일진으로 보이는 고등학생 무리가 어떤 키 작은 청년을 빙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고 하는데 남편은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어이, 거기 학생들, 뭐 하는 거야? 뭐요? 아저씨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거기 혼자 계신 분, 이리 와요. 집까지 같이 가줄게요. 아니, 왜 느닷없이 남의 일에 참견이시냐고요. 아저씨는 그냥 갈 길 가시라니까요. 그렇게 덩치 큰 한 학생의 주먹이 남편, 그러니까 당시에 제 남자친구 얼굴로 날아들어왔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까지 그 사람에게 덤벼들더군요. 학생 때부터 운동을 오래 했어서 분명 반항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사람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맞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폭행은 멈추었죠. 그 일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자신의 분노는 접어둔 채 경찰서에 쪼르르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조목조목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저 학생이 소위 니들 셔틀이라는 거잖아.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 중에 담배 뚫을 수 있는 애는 쟤밖에 없어요. 제 얼굴 좀 봐요. 얼마나 사갔나. 흔한 어른들처럼 담배는 몸에 나쁘고 성장에 해롭고 이런 얘기는 할 줄 알았더니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명함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으면 차라리 나를 찾아와. 내가 사줄게. 대신 니들 건강검진부터 받자. 나 같은 의사가 니들 나올 때 열심히 받아줬을 텐데 그 몸 그렇게 막 쓰면 되겠냐? 산모고 의사고 출산할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니들 모르지? 그렇게 고생해서 받아줬는데 니들 몸을 막 쓰게 두면
내가 우리 선배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말이야. 건강검진 싹 받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담배 사줄게. 대신 그동안 성적표 갖고 와라. 1점이라도 떨어지는 날엔 담배 아웃이니까. 경찰도 잠시 놀라 그 사람을 말리려 하다가 말을 끝까지 듣고는 그저 피식 웃더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보다 어쩌면 학생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신박한 훈육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뚝심,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몸을 날려 보호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제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린 뒤 저희보다 더 설레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바로 아버지들이었어요. 드디어 사돈을 맺게 됐다며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아빠는 화끈한 상남자 스타일답게 저희 집이며 혼수까지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가 가진 돈은 그저 필요할 때 쓰라며 10원 한 장도 못 쓰게 하셨죠. 덕분에 팔자에 없는 호화스런 결혼식도 하고 좋은 집도 얻게 됐어요. 또 병원도 차려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딱 3년이 지나고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로 작년이었죠. 아빠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도가 났었나 봅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저한테는 쉬쉬하셔서 모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엄마에게서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저기 희연아, 있잖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네 아빠 말이다. 아휴, 아빠? 아빠가 왜? 아니 그냥 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뭔데 그래 엄마? 네 아빠 사업이 최종 부도 처리됐어. 그래서 집 팔아서 빚 겨우 갚고 니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 뭐? 아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진작 말했어야지. 아유 뭐 좋은 일이라고 시집간 딸 속 시끄럽게 만드니. 근데 그래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는 것보다는 미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길로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살 법한 작은 원룸에 엄마 아빠 두 분의 짐이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찾아가자 앉을 자리조차 거의 없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럼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지. 우리가 모실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 엄마.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어차피 아빠가 마련해준 집이잖아. 아이씨 됐다. 이 나이 먹고 자식한테 짐 될 생각 추워도 없어. 아빠 왜 짐이라고 생각해? 내 부모인데. 에휴 장 사장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사지를 다 찢어버릴 테니까. 아빠는 잔뜩 화가 나셔서는 혼자 소주를 홀짝이시더라고요. 아빠의 성격이 화끈한 건 장점이었지만 너무 불같은 건 또 단점이었어요. 불같다는 표현을 넘어서 괴팍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빠는 거친 분이셨어요. 특히나 술을 마시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술병부터 빼앗았습니다. 아빠, 술 마시고 또 엄마 괴롭히지 말고 술 그만 드세요. 뭐? 이 기집애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아주. 내가 네 엄마 잡아먹냐? 괴롭히기는 개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됐어. 너 네 집에 가서 박서방이나 잘 챙겨.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엄마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엄마한테서 별다른 말이 없는 걸 보니 아빠가 새로 일을 찾으셨나 보다, 큰 일은 막으셨나 보다 하며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뭔가 찝찝한 느낌.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왜 자꾸 그런 기분이 들지 했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느낌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제 본능이자 여자의 촉이었달까요?
그렇게 착하디 착하던 남편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진짜 참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말을 좀 해봐. 어? 난 그냥 장인어른한테 병원 돌려드릴래. 진짜 차라리 어디 가서 페이닥터 하는 게 낫겠어.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일할 병원 한 군데가 없겠어?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가 왜?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남편 말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사업이 부도난 직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시아버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빠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자네, 내가 해준 병원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아무리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지만 그래도 기본 도리는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자네 아버지한테서 못 들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내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나한테 남은 게 별로 없네. 그나마 이 병원은 자네 이름으로 해뒀으니까 빚쟁이들이 안 건들 거고, 그렇게 보면 내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참 다행이지 않나?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된 거죠. 아빠는 마치 사채업자처럼 매일같이 남편의 병원을 찾아가 돈을 뜯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남편 병원은 특히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고 또 분만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 산모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아빠가 매일같이 들락거리면서 돈 달라고 큰소리치고 안 주면 억지로 스테이션 금고에서 뺏어가는 바람에 병원 영업 자체가 아주 어려워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런 병원이면 안 갈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를 아저씨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는데 불안해서 그런 병원을 어떻게 다니나요? 아빠는 무려 6개월을 매일같이 제 남편 병원에 출근 도장 찍으면서 돈을 받아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수도 줄고 병원 매출도 줄고 결국 직원들까지 몇 명을 해고했는데도 적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꾹 참던 남편은 결국 아빠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겁니다. 장인어른, 더 이상은 돈 못 드립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에요. 더는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장인어른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그때 남편의 눈앞에는 별이 반짝였다더군요. 지켜보고 있던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아빠에게 달려들어 아빠 팔을 잡고 있고 그제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제 남편의 뺨을 연타하고 있었던 거죠. 놀란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아빠는 사위의 뺨을 때린 죄로 경찰서까지 가야 했고요. 그래도 제 남편은 제 아빠라고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고소는 하지 않고 경찰에게 부탁해 그대로 귀가 처리되도록 했답니다. 그날 씩씩거리며 사라졌던 아빠는 더 이상 남편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의 소식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려온 거죠.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위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건지 경찰서까지 간 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제 남편 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제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아빠 회사 맞은편 길거리에서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많지 않은 수익으로 열심히 사는 분이셨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끝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론 존경스럽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시아버지였죠.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런 시아버지를 찾아가 그야말로 삥을 뜯었더군요.
아니, 박 사장, 우리가 무슨 사이야?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 아니야. 내가 자네 아들 병원까지 떡하니 차려줬는데 이제 와서 자네가 날 모른 척하면 되겠어? 아유, 사돈, 그러지 말고 좀 나눠 씁시다. 어차피 다 늙어서 우리가 돈 쓸 데가 어딨다고. 아유, 김 대표, 이러지 마. 나 하루 종일 구두 닦아서 겨우 반찬값 벌어먹고 사는데 그걸 가져간다고 하면 어떡해? 아이씨,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제 가족인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라이 씨, 더러워서 내가 이깟 돈 안 받고 만다. 남의 발꼬락내 맡으면서 번 돈으로 어디 부귀 영화 누려보시지. 그렇게 돌아갔다가도 술만 마시면 다시 시아버지 구두방으로 찾아가 손님들의 구두를 다 짓밟고 물건들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참다 못한 시아버지와 결국 멱살잡이까지 하게 됐고 그렇게 주먹다짐을 하다가 시아버지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시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되셨죠. 이 일로 아빠는 재판까지 가게 됐고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정말 웃긴 게 이 상황이 될 때까지도 아무도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시어머니를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행패 부릴 때까지도 저는 그저 아빠가 새 일자리를 찾았겠지, 다시 잘 살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저희 아빠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실까봐 결국 참지 못하고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아빠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욕을 하든 집안을 뒤집든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괴팍한 성격 때문에 평생 술만 마시면 엄마 괴롭게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 제 남편, 제 시부모님한테까지도 그렇게 경우 없이 굴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그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자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 그건 넘지 말자 우리. 선? 선은 아빠가 먼저 넘었어. 어디 남의 귀한 남편한테 손찌검을 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가서 행패야 행패가. 나도 장인어른이 정말 미워. 싫어. 증오스러워.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버지까지 폭행해서 그 지경을 만든 건 정말 용서가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가족을 버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병원 다시 돌려드리고 난 2번 다시 장인어른 안 보고 살 거야. 아니,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대신 당신은 자식돌이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야속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 정말 온갖 마음들이 다 들었죠. 그래서 그날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역시 사건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해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다시는 그 인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내가 아예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걱정 마. 아휴, 미안하다 희연아. 부모가 돼서 이런 꼴밖에 못 보여서. 아니야 엄마.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넌 걱정하지 말고 박서방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정말 굳게 마음먹으신 듯 제게 아빠 연락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아빠는 그 이후 저희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모으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엄마 편에 전해드렸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들어간 돈 다시 돌려드리니 다시는 병원 인질로 삼아 돈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정말 하루를 1시간처럼 바쁘게 살았어요.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고 병원 이미지부터 쇄신하느라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겨우 잠든 새벽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유, 희연아, 희연아, 네 아버지가, 어? 아빠가 또 왜? 또 무슨 사고 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예상 밖의 이야기였어요. 네 아빠가 죽었단다. 나도 경찰 연락받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너도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내가 심장이 벌렁거려서 도저히 혼자는 못 있겠어서 그래. 네 아빠 본다 생각하지 말고 엄마 본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가야지. 무슨 말이야?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곧바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는 아빠가 돌아가셨대. 엄마한테 다녀올게. 라는 짧은 말만 남긴 뒤 병원으로 향했죠. 아빠는 응급실도 아닌 영안실에 있더군요. 아주 차갑게 식은 채 말이죠. 경찰의 입을 통해 들은 아빠의 말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음주 측정 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도주하시다가 가로수에 충돌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험하고 기막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의 성격만큼이나 괴팍한 마지막 순간이었죠. 죄송하다는 경찰에게 저는 괜찮다는 말을 남기고 엄마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웠는데 다행히 엄마 친구분이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계셔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장례식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손님들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제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박힌 3단 화환이 왔을 뿐이죠. 조화 말고 결혼식장 앞에 서 있는 그 화환 말이에요. 꽃 배달을 하시는 분도 그런 경험은 처음인지 어리둥절해 하면서 화환을 들고 오시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손님들께 인사드리다가 그 화환을 본 저는 웃음을 풋 하고 터뜨렸습니다. 실성해서도 기가 막혀서도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에 너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환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서방 드림.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당연히 제 남편이 보낸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들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친 거 아니야? 장인 장례식에 상주 노릇도 안 하더니 화환을 보낸다고? 아니, 무슨 사위가 장인상에 화환을 보내? 아우, 정신 나갔나 봐. 저 집 딸 시집 잘못 갔네, 잘못 갔어.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제 남편을 욕했지만 정작 엄마와 저는 그저 그 화환을 보고 웃음만 났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그 괴팍한 아빠가 죽었다는 게. 그리고 그제서야 생각이 났죠. 자기 몸 하나는 금쪽같이 생각하던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보험을 들어놨는지. 그러고 나니 정말 남편 말대로 아빠의 죽음은 축하받을 일이더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죠.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 저거요? 아무래도 조화보다는 화환이 어울리지 않나요? 아빠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제 남편 욕은 못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사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아빠를 화장하는 그 순간에도 그 화환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었거든요. 아빠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 화환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화환을 옮겨주시던 손님들은 다소 황당해 하셨지만 그게 저희가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어요. 당신의 죽음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당신이 사라져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게 말이죠. 엄마도 잠시는 힘들어 하셨지만 금방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망보험금 5억 원으로 다시 번듯한 집에 이사도 가시고 작은 카페를 열어 지금은 카페 사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아빠처럼 자식 등골 빼먹을 생각하면서 살기 싫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직접 벌어서 살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반대하지 마.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창업을 반대할 수 없었어요. 카페가 마침 저희 남편 병원 근처라 환자들한테 음료 쿠폰을 주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카페와 병원 두 곳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임신을 준비하면서 회사는 그만두고 대신 낮 시간에 엄마 카페에서 일손을 돕고 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보다 엄마는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안색도 좋아지셨어요. 사업 망하고 아빠가 다시 술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을 텐데 그런 불안이 사라지니 자연스레 살도 붙으시고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친정과 시댁 식구들 모두 화목하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고 남편도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사람이 소중했어야만 티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떠난 뒤 많은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도 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매정한 년이라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불효녀라고 저를 욕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저는 제 소중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 그분이 돌아가신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화환을 보낸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행복을 되찾은 저희 집안이 계속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 오면 아빠 제사를 지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게 걱정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굳이 안 지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죽음에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포옹 한 번만 해줘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데 굳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끼리 험한 말하고 날 세우며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저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만 주고받으며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